안녕. 나는 독후감 쓰는 찍찍이 야옹이야. 내 독후감을 너희들에게 읽어줄게. 지난 1부에서는 여주 페르미나 다사의 남편 후베날 우르비노 박사가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 그리고 남주인 플로렌티노 아리사가 거의 50년을 기다렸다 미망인이 된 페르미나에게 사랑을 다시 고백하는 장면에서 끝이 났지. 2부에서는 아리사와 페르미나가 어떻게 만나 사랑을 했는지, 그리고 헤어졌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줄게. 아리사는 페르미나와의 길고 지순했던 사랑이 끝나고 그녀가 자기를 가차없이 버린 51년 9개월 4일 전부터 지금까지 한순간도 그녀를 잊은 적이 없었어. 그는 유명한 선주며 이미 유부남이었던 아버지와 어머니의 우연한 사랑의 산물로 사생하였지. 아버지는 그와 그의 어머니에게 돈은 줬지만 그들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로 갑자기 죽고 말았어. 그래서 그는 어머니의 성을 따랐고 아버지가 죽은 후 학교를 그만두고 우체국 수습사원이 되었지. 그러나 그의 명석한 머리를 본 전신기사인 선배가 그를 아껴 전신기계 다루는 법과 바이올린 켜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그는 전문 수업을 받은 것도 아니었는데 둘을 잘 다루게 되었어. 그는 춤을 잘 추고 애절한 사랑의 시를 잘 낭송하며 삐쩍 마른 외모에 새까만 머리칼, 그리고 근시 안경을 껴서 왠지 애처로운 인상을 주었고, 옷은 그를 사랑하는 어머니가 정성껏 만져 매일 새 것 같은 검은 의상만 입었지. 그런 그는 여자들에게 모성애를 불러일으키는 구석이 있어 인기가 아주 많았던 거야. 아리사가 페르미나를 처음 본 곳은 선배 전신기사가 주소를 주며 찾아가서 전보를 전해주라고 해서 그 주소의 집을 방문했을 때였어. 공원 옆에 위치한 집은 수리를 하는 중이었지. 한창 공사판인 집 안으로 들어가 집주인을 만났을 때 그는 뚱뚱하고 험악한 인상이었어. 그에게 전보를 전해주자 긴장한 그는 잠시 주춤하더니 전보를 열었고, 아리사도 숨을 죽였지만 다행히 나쁜 소식은 아니었는지 집주인은 삭슬 치러주고 하녀에게 문으로 그를 안내해 주라고 했어. 하녀를 따라 나가면서 집안을 살펴보니 정원이 있었는데 거기서 들리는 목소리로 아무것도 없는 정원이 환해지는 느낌을 받았지. 자세히 보니 그곳에서 소녀가 나이 지긋한 여인에게 글을 가르쳐 주는 거였어. 어머니와 딸 같다고 생각했는데 그 둘은 사실 고모와 조카 사이였지. 그 소녀는 지나가는 사람을 우연히 쳐다보았는데 그 시선은 50년이 지난 후에도 잊혀지지 않고 그를 뒤흔들 사랑의 시작이었어. 그는 그녀와 그녀의 아버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어. 그가 알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아버지는 콜레라가 유행한 직후 갑자기 그 도시에 딸과 동생을 데리고 나타나 공원 옆에 집을 사서 깨끗이 수리하고 있었고, 딸은 명망 깊은 수녀들이 운영하는 비싼 학교에 다니고 있었지. 이 모든 것을 보았을 때 그녀의 아버지가 무엇을 하는지는 몰랐지만 엄청 부자라는 것은 확실했어. 그는 어떻게든지 그녀에게 접근하고 싶었지만 딸에 대해 엄격한 아버지는 그녀를 혼자 어디에도 보내지 않았고 늘 아리사가 어머니로 착각했던 시집 못 간 고모가 붙어 있었지. 그래서 그는 아침 7시부터 그녀가 학교 오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 공원 옆의 아몬드 나무 옆에 앉아서
시집을 잇는 척하기 시작했어. 푸른 교복에 무릎까지 오는 양말을 신고 어깨까지 오는 따은 머리를 한 그녀는 거만하게 걸었어. 머리는 꼿꼿했으며 코는 뾰족했고 눈은 움직이지 않았고 사슴처럼 가볍고 빠르게 사뿐히 걸었지. 그녀 옆에는 수녀복을 입은 고모가 그녀의 발걸음에 보조를 맞추려고 애쓰며 걷고 있었어. 한치의 틈도 없었지만 그는 매일 그녀를 볼 수 있다는 것에 만족했지. 그는 자기 상상 속에서 그녀를 이상화했으며 그녀만을 생각했어. 그러다가 멋진 자기 필체로 마음을 표현할 편지를 써야겠다고 생각했고 틈이 나면 쓰고 또 써서 모인 편지가 60장이 되었을 때 그는 엄마에게 자기 비밀을 털어놓았어. 아들의 솔직하고 진지한 사랑에 그만 감동한 엄마는 그를 달래며 엄청난 분량의 편지는 건네주지 말고 여자애도 사랑에는 풋내기일 뿐이니 놀라기 전에 먼저 그가 그녀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부터 알려주라고 하지. 그러면서 무엇보다 내가 첫 번째로 정복해야 할 여자는 그 소녀가 아니라 고모란다 하고 충고해. 이 충고는 너무도 현명한 것이었지만 늦은 것이었어. 왜냐하면 페르미나와 고모는 이미 그가 페르미나에게 빠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 아리사가 페르미나의 집에 방문했을 때 그는 그 특유의 기댈 곳 없는 분위기로 집에 낯선 사람이 온 것을 알고 무심한 듯 살피던 페르미나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고 저녁 때 그녀의 아버지가 전보에 대하여 이야기한 탓에 아리사의 직업이 뭔지 왜 왔는지 알게 되었어. 그래서 공원 옆의 나무에서 책을 읽고 있는 그를 바로 알아보았지. 그리고 그 후 너무도 자주 그 나무와 여러 곳에서 반복되는 그와의 만남을 이상하게 여긴 고모는 그녀에게 더 이상 이 만남들은 우연이 아니며 그것은 나 때문에 그런 고생을 하는 것은 아닐 거야 라며 조카에게 한 남자가 관심을 갖는 것에 흥분을 느꼈지. 고모는 독신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삶에 대해 감정이 메마른 사람은 아니었거든. 하지만 페르미나는 그때까지 그에게 느낀 감정은 조금 불쌍하다는 것이었지만 고모는 그가 페르미나 때문에 상사병에 걸렸다고 확신했어. 고모는 엄마가 어릴 때 죽은 외로운 페르미나에게 그녀를 이해해주는 어머니와 같으면서도 공범자였지. 고모와 페르미나에게 아리사를 몰래 관찰하는 것은 또 다른 재미를 주었어. 그를 먼저 발견한 사람이 저기 있어 라고 말하며 애써 웃음을 참곤 했지. 그러면서 고모는 언젠가는 그가 편지를 전해줄 거며 페르미나도 답을 주어야 할 거라고 이야기해. 그런 날이 지속되면서 그녀는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하나님께 그에게 용기를 주어 편지가 건네주기를 기도했어. 그러나 어머니의 충고를 듣는 아리사는 편지를 주지 않았고 몇 달이 지나자 페르미나는 절망하며 곧 있을 방학에는 학교를 가지 않기 때문에 공원의 그 나무를 지날 일이 없어서 그를 못 볼까봐 불안했지. 성당에서 크리스마스 이브 미사를 아버지 고모와 같이 간 페르미나는 그곳에서 자기를 보고 있는 아리사를 느끼며 마음의 동요를 느꼈지만 아버지가 모르게 하기 위해 안간힘을 다해 고개도 움직이지 못한 채 앉아 있었어. 미사가 끝나고 나오다 결국은 그와 눈이 마주쳤는데 얼음처럼 차갑고 창백하며 사랑으로 굳어버린 눈과 얼굴을 볼 수 있었지. 한편 아리사는 그녀와 눈 마주친 기쁨에 눈물을 흘리며 새벽까지 거리를 헤맸어.
방학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그녀를 볼 수 있을까 고민하던 그때 도시의 낮잠 시간에 그녀와 고모가 그녀 집 앞에 있는 아몬드 나무에서 글 읽기 수업을 하는 것을 보았어. 페르미나는 교복을 입지 않고 그리스 귀부인처럼 주름이 많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머리에는 티자나무 화관을 쓰고 있어서 꼭 왕관을 쓴 여신 같았지. 처음에 그는 그들이 집의 공사 때문에 임시로 거기서 수업을 하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며칠 후 페르미나가 매일 오후 같은 시간에 석 달간의 방학 기간 동안 그곳에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며 이는 그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어. 그러던 1월의 마지막 날 고모가 그녀를 혼자 두었지. 이를 본 아리사는 드디어 페르미나 옆에 다가갔어. 너무 가까이 다가가서 그녀의 숨결과 꽃향기를 맡을 수 있었지. 그것은 그가 평생 떠올릴 그녀의 향기였어. 그는 단호하게 그녀에게 당신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단지 이 편지를 받아달라는 것뿐입니다. 라며 편지를 건네. 그러자 의외로 단호한 목소리에 놀란 그녀는 그를 쳐다보지 않은 채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안 돼요. 라고 했고 그러자 그는 그럼 허락을 받으세요. 이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자 그녀는 매일 오후 이리로 오세요. 그리고 내가 자리를 바꿀 때까지 기다리세요. 아리사는 그 다음 주 월요일에야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었어. 그날은 그 둘이 처음 대화를 나눴던 날처럼 고모가 자리를 비우고 그녀가 고모의 자리에 앉았지. 그때 아리사는 자기 자리를 떠나 그녀에게 다가가 편지를 건넸어. 그는 처음에는 열렬한 애정이 담긴 찬양조의 편지 70통을 건네려고 했지만 결국 간결하고 명확한 자신의 뜻이 담긴, 즉 어떤 시련이 있어도 그녀를 영원히 사랑하고 충성할 것이라는 편지를 전했고 페르미나는 두려움과 긴장으로 그 편지 한 장을 받았어. 그때 새똥이 떨어졌는데 당황한 페르미나가 아리사를 보았을 때 아리사는 행운의 징조라고 했고 그녀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으며 편지를 적고 품에 숨겼어. 그는 옷깃에 있는 동백꽃도 주려고 했지만 그건 약혼의 꽃이라며 그녀는 받지 않고 가세요. 그리고 신호가 있을 때까지 오지 마세요라고 했어. 그녀를 처음 만나고 집으로 돌아온 그는 거의 먹지 못하고 토했으며 방향 감각을 잃고 걸어서 너무 놀란 어머니가 콜레라인 줄 알고 의사를 불렀는데 상사병임을 깨닫고 그에게 넌 젊으니까 모든 고통을 겪어보렴. 이런 일이 평생 있는 것은 아니니까라며 따뜻하게 돌봐주었지. 하지만 아리사는 페르미나만 생각하는 열정 때문에 직장에서는 엉망으로 일을 했지만 그를 아끼는 전신기사인 선배 덕분에 겨우 살아남았지. 그 둘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났지만 너무 잘 통했어. 항구에서 배가 도착한 선원들이 하룻밤을 위해 몸을 파는 여자들을 밤새라고 불렀는데 아리사에게 선배는 최고의 밤새를 구해주고 돈도 치러줬지만 아리사는 그 호의를 마다하고 자신은 사랑을 위해서만 동정을 벌이겠다고 생각했지. 그 선배는 항구의 호텔에서 좋아하는 중요한 손님이었고 아리사는 그 선배 때문에 호텔의 호의로 한 방을 자유로 쓸 수 있었어. 그래서 그는 남은 시간에 거기서 책을 읽고 편지를 쓰곤 했어. 그 호텔은 식민지 시대의 대저택으로 사랑을 나누기 위해 또는 남이 사랑을 나눈 것을 볼 수 있도록 방을 대여해 주었어. 거기서 아리사는 우연히 순금과 보석으로 가득 찬 스페인의 보물선이 근해에 가라앉아 있다는 것을 알고 놀랐지. 나중에 그는 이 이야기를 떠올리며
보물선에서 보물을 인양해 페르미나를 순금으로 모곡하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 그는 편지의 답신을 기다렸지만 받지 못했지. 기다림에 지쳐 방황하는 아리사를 본 어머니는 그에게 너무 수동적이라며 용기 없는 사람은 사랑을 얻을 수 없다고 해. 그러면서 여자들은 결단력 있는 남자에게만 인생을 맡기고 그것은 결혼 생활에 안정감을 불러일으킨다고 하지. 그러자 그는 용기를 내겠다고 하고 어머니는 축복을 해주며 그녀의 마음을 얻고 돌아오면 함께 축하하자고 해. 그녀가 고모랑 같이 있는 모습을 보고 그는 성큼성큼 다가가 고모에게 잠시 자리를 비워달라고 했고 고모는 무례하군. 이 숙녀에 관련된 것이라면 내가 듣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네 하자 그 말을 들은 아리사는 그렇다면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일어날 일은 전적으로 아주머니에게 책임이 있습니다라고 하지. 그의 열정에 놀란 고모는 그 둘을 위해 자리를 비켜주었어. 한편 편지를 받은 페르미나는 그에 대해 알아보았고 그가 사생아의 아들이며 전신기사의 조수이고 전보를 가져온 곳이 자기를 만나기 위한 구실이었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그녀는 편지에 대해 답장을 한다고 약속했지만 어떻게 써야 할지 난감했지. 그러면서도 자기도 인식 못했지만 그에 대하여 끊임없이 생각했어. 하지만 매서운 아버지의 날카로운 눈길을 피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 아리사는 답신을 안 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고 했고 그녀는 변명했지만 곧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방학이 끝나기 전에 답신을 받을 거라고 하지.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켰어. 고모가 그가 일하는 곳에 나타나 전보 보낼 것이 있다며 질문을 하고 나가면서 기도소를 두고 갔지. 거기에는 페르미나의 편지가 들어있었어. 이때부터 그들은 처음에는 고모를 통해 나중에는 서로 숨겨진 장소에다 편지를 놓는 방식으로 편지를 주고받았어. 너무 열심히 편지를 쓰는 아리사를 어머니는 걱정했지만 그는 격정적으로 편지를 썼어. 하지만 페르미나는 아버지 경계의 눈초리와 학교에서는 수녀들의 심술궂은 감시를 받고 있었지. 그래서 수업 시간에 짧게 편지를 썼지만 꼭 이것이 시간이 없어라든가 누군가에게 들킬까봐는 아니었어. 그녀의 성격이었지. 그녀의 편지는 항해 일지처럼 그날그날의 일상적인 일을 적고 있었어. 그러나 점차 그의 열정에 젖어든 그녀가 편지에 마른 나뭇잎, 나비 날개, 그리고 그의 생일날에는 아주 비싼 성인의 옷자락을 선물해 주었어.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녀는 바이올린의 세레나데에 놀라 잠을 깼는데 왠지 그것은 그가 자기를 위해 연주한다는 생각이 들었지. 그녀의 아버지는 그 세레나다가 누구를 위한 건지 어느 집을 향해 연주한 건지 궁금했어. 그 가끔 아리사는 자신이 페르미나를 위해 작곡한 왕관의 연이라고 이름 붙인 그 곡을 그녀에게 들리도록 곳곳에서 연주했어. 그렇게 2년 동안 사랑의 편지를 주고받은 어느 날 아리사는 그녀에게 정식으로 청혼했어. 사실 그 전부터 그는 약혼의 상징인 흰 동백꽃을 보냈지만 번번이 그녀가 되돌려 보냈지. 그러나 최후 통첩을 받게 된 페르미나는 너무도 두려운 나머지 고모에게 의논했고 고모는 용감하고 명민하게 자문해 주었지. 좋다고 대답해. 지금 두려움에 질려 어쩔 줄 모르겠고 나중에 후회한다고 해도 말이야. 어쨌거나 싫다고 하면 넌 평생 후회할 거야. 그러나 페르미나는 한 달을 기다려 달려고 했고 또 한 달, 그리고 또 한 달을 요구했지. 그러다 넉 달이 지난 어느 날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단호한 쪽지와 흰 동백꽃을 받게 되었어. 그녀는 결국 학교 공책을 찢은 조각에 좋아요. 나한테
가지를 먹이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당신과 결혼하겠어요 라고 대답했지. 아리사는 사실 아무 준비 없이 그 답장을 받았지만 어머니는 그렇지 않았어. 그녀와 결혼하겠다는 말을 할 때부터 어머니는 자기가 새들고 사는 건물의 주인한테 그 건물 전체를 새를 달라고 요청했지. 지금은 아리사와 둘이 살기 부족하지 않았지만 부잣집의 수년 학교를 다니는 아가씨가 살기에는 턱없이 좁고 남루했어. 그래서 집주인의 허락을 받고 어머니는 그곳을 다시 꾸며 신혼방을 마련해 주려고 했지. 사실 어머니는 잡화점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그 외에 수단 좋게 몰락한 가문의 사람들에게 보석을 저당 잡고 고리 대금업을 하고 있어서 재산을 많이 모았지. 그녀는 입이 무거웠기 때문에 귀족 가문의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어. 아리사는 전신기사로 장래가 촉망되었고 집도 마련되었으니 실질적인 면은 다 해결되었지.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페르미나 아버지 정체를 아는 것과 두 번째는 두 사람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연애 기간을 가진 후에 결혼하라고 했어. 페르미나도 고모의 도움을 받아 2년의 유예 기간과 약속했다는 비밀을 반드시 지키면 고등학교를 마치는 크리스마스 방학에 아리사가 정식으로 청혼하고 그녀는 아버지에게 허락을 얻겠다고 약속했어. 모든 것이 정해지자 그들은 이제 남편과 아내처럼 편지를 주고받았지. To be continued to be.